조이는 매일 나를 혹독하게 훈련시켰고 나는 불편한 다리로 어떻게든 그녀를 따라잡으려 애썼다. 조이, 만나서 반가운데 우리 어디 앉아서 좀 얘기 좀 하자. 얘기할 게 너무도 많아. 하지만 조이는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저만치 뛰어나갔다. 난 정말 숨이 차서 죽을 지경이었고 억울함과 분노가 밀려오기도 했다. 이런 빌어먹을 젠장. 하지만 끝까지 용을 써서 늘 조이에게로 다시 다가가곤 했다. 이제 다 끝났어. 다 된 거야. 그래, 너 그 말 한번 잘했다. 조이, 이렇게 힘들고 가쁘게 몰아대는 건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아. 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이게 내 다리에 지금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이건 너의 정신을 시험하는 거였어. 네가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지. 이 산이 아니라 너의 훈련을 말이야. 만약 네가 중간에 멈췄더라면 그건 끝이 돼버렸겠지. 하지만 데니, 넌 통과했잖아? 그것도 아주 근사하게. 순간 바람이 일기 시작했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우리를 완전히 적셔주었다. 그때 조이가 멈추더니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잡고는 키스를 했다. 둘의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흘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누가 저 아래까지 빨리 가나 내기하자. 그날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소크에게로 갔다. 오늘은 사토리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사토리란 현재의 순간에 주의가 머물 때 몸이 깨어있고 민감하고 긴장을 늦출 때 그리고 감정이 자유롭게 열려있을 때 일어나지. 그게 전사의 존재 방식이야. 저도 몇 번 느껴봤어요. 대회에 나갔을 때 어찌나 집중했던지 박수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 그게 바로 사토리를 경험하는 거야. 스포츠나 춤, 음악, 그리고 그 무엇이든 다양한 활동들이 사토리에 이르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지. 자네는 체조를 사랑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 사토리란 선물의 포장일 뿐이야. 체조는 자네 움직임 하나하나에 완벽한 주의를 요구하지. 체조가 자네를 진실의 순간으로 이끌어주는 거야. 자네 삶을 걷게 하는 거지. 체조를 통해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감정을 놓아버릴 수도 있어.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런 명료함을 일상생활 속으로 확장하는 데 실패하지. 그게 앞으로의 자네의 과제야. 사토리가 자네의 일상적인 현실이 될 때 자네와 난 동등해지는 거야. 사토리는 통로로 향하는 열쇠야. 소크, 그건 정말 이루기 힘들어 보이네요. 조이를 따라 산을 뛰어오를 때 산 정상만 애타게 바라보지는 않았을 테지. 그저 자네 앞을 똑바로 보고 한 번에 한 걸음씩 올랐어.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오늘은 일찍 자도 내일 아침엔 버클리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나. 특별 수업이 있다고. 다음날 아침 강의는 견디기 힘든 자세로 버티는 걸로 시작해서 몇 가지의 무예를 가르쳐 주었다. 진정한 무예는 무저항을 가르쳐 주지. 바람에 나무가 구부러지듯이 말이야. 소크는 별 힘을 들이지 않고 내가 밀치고 부여잡으려 해도 나를 계속해서 던져냈다. 누구와도
무엇과도 싸우지 말게. 자네 몸이 밀리면 당기고 자네 몸이 끌어당겨지면 밀면 돼. 자연스러운 추이를 찾아내서 그것에 몸을 맞추게. 자연의 힘과 하나가 되는 거지. 내 몸은 나날이 좋아졌고 이젠 체육관에서 완전한 연습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다. 하지만 코치님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나는 직접 그것을 증명하는 수밖에 없었다. 링으로 뛰어올라 숨을 들이마시며 몸을 거꾸로 세우고 다시 천천히 돌려 십자 모양을 만들었다. 매끈하게 아래로 몸을 굴리고 다시 위로 고추 세우자 여기저기서 숨죽인 감탄 소리가 들려왔다. 천천히 물구나무서기 동작으로 넘어갔고 두 팔과 몸을 일직선으로 곧게 폈다. 나는 돌아오고 있었다. 내가 착지하자 그제서야 경탄과 환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미소 짓고 있는 소크를 발견했다. 지금껏 모두 지켜본 듯했다. 자네 연기는 뛰어난데 매 순간 사토리는 잊지 마라. 행동을 명상해야지. 행동을 명상하라뇨? 행동을 명상한다는 건 그 행위를 하는 것과는 달라. 무언가를 하려면 행하는 이, 다시 말해 의식적으로 수행하는 누군가가 있지. 하지만 행동을 명상할 땐 이미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는 거야. 그걸 하는 자네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 자네 스스로를 잊음으로써 자네는 곧 그 행동이 되고, 그러면 자네 행동은 자유롭고 자연스럽고 욕망이나 억압 또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지. 소크는 얘기를 하며 내 얼굴의 모든 표정과 내가 하는 어떤 말도 주의 깊게 보고 듣고 있었다. 내가 회복됐다는 소문이 주위에 돌기 시작했고 린다라는 새로운 친구를 알게 되었는데 어쩐지 그녀가 다시 보고 싶었다. 훈련이 조금 처져 있던 날 소크는 얘기했다. 자네가 최고의 노력을 집중하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건 평화로운 전사의 길을 이해하게 되는 거야. 결과를 상관하지 않는다면 뭐가 핵심이에요? 결과를 상관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야. 결과가 아니라 노력을 통제하는 거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나머진 신께 맡기고. 앞으로 훈련은 혼자 하기나. 하지만 내가 항상 자네를 지켜본다고 상상하고. 그뒤 몇 주간이 밀도 높게 지나갔고 내 자신감과 능력이 같이 상승했다. 이젠 누가 봐도 단순히 회복된 수준 그 이상이었다. 린다와 몇 번의 데이트를 했고 나는 무서울 정도로 그녀와 가까워졌다. 조이 생각이 계속 나긴 했지만 그 수수께끼 같은 여인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린다는 실제했고 내 옆에 있었다. 전미 대학 선수권 대회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코치는 지난 20년간의 꿈을 이룰 순간이라 생각했고 우리는 마침내 파이널까지 진출했다. 중대한 순간이었다.
2등으로 물러앉느냐 아니면 불가능에 도전하느냐였다. 나는 불가능 쪽에 손을 들었다. 마치 내 영혼이 걸려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동료들을 향해 선언했다. 난 그냥 돌아온 게 아니야. 우리 끝까지 가야 돼. 해보자고. 내 말은 평범했지만 모두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밀려드는 해일처럼 선수들은 더 빠르게, 더 힘차게 여세를 몰아갔다. 무언가 일어나고 있었다. 거짓말처럼 내 연기가 마지막이었지만 우승을 하기 위해선 내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점수 9.8 이상을 넘어야 했다. 무대에 오르며 심사위원들을 향해 손을 든 순간 기억이 가득 밀려왔다. 다리뼈가 산산조각 나던 날, 회복하려 애쓰던 일, 체조를 할 수 없다던 의사의 말, 소크와의 끝없던 훈련, 빗속에서 조이와 달리던 순간, 점차 무언가 커가는 힘이 느껴졌고 내가 다시는 체조를 못하리라 얘기했던 그 사람들을 향한 격분의 물결이 일었다. 그리고 순간 열기가 얼음장처럼 차분하게 바뀌었다. 그때 나의 운명과 미래가 절묘한 균형을 이룬 듯했다. 마음이 맑아졌고 감정이 힘차게 굽이쳤다. 죽기 아니면 살기. 나는 무대로 다가갔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침묵의 순간, 진실의 순간이었다. 분가루를 손에 묻히고 손목 보호대를 고정하고 모두를 바라보았다. 내 눈은 간결한 메시지로 빛나고 있었다. 이렇게 훌륭한 경기는 처음 볼 것이라고. 내 연기가 시작되고 내 움직임만 있을 뿐 다른 건 없었다. 바다도 세상도 별도 오직 무심의 선수뿐이었다. 나는 곧 하나의 움직임 속에 녹아 없어져 버렸다. 진실의 순간이 왔다. 내가 연기를 마치고 착지한 순간 잠시의 침묵과 이후에 엄청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9.85점. 우리가 승리했다. 코치와 동료들은 눈물을 흘리며 나를 얼싸안았고 우리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 둘러싸였다. 밤새도록 서로를 축하하며 새벽이 되도록 얘기를 하고 또 얘기했다. 그렇게 끝이 났다. 어려서부터 한결같이 달려오던 그 목표가 마침내 이루어졌다. 승리를 향한 갈망에 마침내 결말이 났던 것이다. 1968년 이른 봄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성취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행복하지도 만족스럽지도 않았다. 박수갈채도 승리도 예전 같지 않음을 깨달았다.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알지 못했다. 돌아온 후 곧장 소크를 찾았다. 신문은 봤어. 축하하네. 정말 기쁘겠어.
소크, 사실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죠? 상상은 가지. 근데 뭐 걱정하지 마. 자넨 발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시간 잘 맞추고 있는 거야. 무슨 시간이요? 통로 말이야. 대책 없는 기쁨. 자네가 알지 못했던 자네의 궁극적이고 유일한 목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 자넨 한때 밝은 빛에 흠뻑 젖어 가장 소박한 것들에서 기쁨을 느꼈어. 말을 마치곤 소크는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잡고 나를 유년 시절로 돌려보냈다. 나는 타일바닥을 기며 손밑의 바닥 모양과 색깔을 한껏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밝게 생동하고 있는 느낌. 작은 손으로 수저를 움켜쥐고 컵에 부딪혀 소리를 낸다. 땡그랑 소리가 귀를 더없이 기쁘게 한다. 힘껏 소리를 질러본다. 나를 향해 물결치는 치맛자락이 보인다. 나는 들어 올려지고 옹알대며 소리를 낸다. 물씬 풍겨오는 엄마의 냄새. 더 없는 행복감이 가득하다. 잠시 뒤 나는 잔디밭을 기어다니고 시원한 바람이 내 얼굴을 쓰다듬어 주었다. 생전 처음 보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나를 둘러싸고 내 주위엔 온통 새로운 냄새로 가득하다. 꽃잎 하나를 찢어 입에 넣으니 쓴맛이 가득하다. 엄마가 다가온다. 손을 내밀어 손에 작고 요동치는 검정 것을 보여준다. 엄마가 몸을 굽혀 그것을 털어낸다. 이건 검이야. 만지면 안 돼. 내 얼굴에 부드러운 것을 갖다 댄다. 그것이 내 코에 마치 말을 거는 것 같다. 이건 장미야. 장미. 나는 눈을 들어 엄마를 쳐다보고 주위를 바라본다. 온 천지에 가득한 향기 나는 색상들에 이끌려 또다시 앞으로 나아간다. 정신을 차렸을 땐 소크의 노란색 러그 위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아, 정신 좀 차려야겠어요, 소크. 나 어디 손상된 건 아니죠? 걱정 마라. 손상이라면 이미 몇 년에 걸쳐 일어났으니까 곧 알게 되겠지. 거긴 할아버지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당이 정말 좋았는데 꼭 에덴 동산 같았어요. 맞아. 에덴 동산이었지. 모든 아가들은 밝은 동산에 살고 있으니까. 그곳에선 모든 게 직접적으로 감지되지. 사고에 장막 없이 말이야. 믿음이나 설명, 그리고 판단으로부터의 자유도. 하지만 사람이 그 은총 상태에서 떨어져 나오게 된 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지.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고 규정하고 이름을 부여하고 그때부터 무언가를 아는 사람이 된 거야. 그건 마음의 탄생이었고 감각의 죽음이었지.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너무도 밝고 생생하고 분명하고 정말 아름다웠어요.
자네가 아기 때 즐겼던 그걸 다시 자네 걸로 만들 수 있어. 내일 아침에 식물원에서 만나자고. 다음날 소쿠와 나는 식물원에서 온갖 종류의 나무와 덤불, 식물, 그리고 꽃 사이를 걸어 다녔다. 아이라면 이 모든 게 눈과 귀, 그리고 촉감으로 처음 경험하는 거지. 하지만 어른이 된 우리들은 모든 것에 이름과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곤 이렇게 생각해.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식탁이고, 이건 의자고, 차와 집과 꽃과 남자와 여자와 해질녘과 바다와 별. 이것들에 지겨워진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단지 이름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야. 마음의 무미건조한 개념들 때문에 우리의 직접적인 지각이 방해받고 있는 것이. 그 규정된 이름과 이미지로 예전에 이미 다 봤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 뭐든 새롭지 않은 거지. 마치 영화 한 편을 20번도 더 넘게 본 것과 같아. 우린 그저 사물의 기억을 볼 따름이고 그것의 본질과 실체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럼 결국 우린 마음에 갇혀 지겨워진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우리가 감각으로 돌아오기 위해선 마음을 잃어버려야 돼. 그날 밤은 또 주유소에서 소크에게 행복론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었다. 매 순간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게 내 기쁨이야. 주의를 기울이는 데는 돈이 전혀 필요 없지. 투자할 거라곤 훈련뿐이야. 지금 몇 시쯤 됐지? 새벽 2시 35분이네요. 틀렸어. 시간은 언제나 지금이야. 그래요, 저도 알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나?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도 한참 해보지 않았나요? 그래, 했었지. 자네가 배웠던 것. 이곳이 어디든 자네가 여기 있다는 사실 말이야. 자네의 의식이 다른 때와 장소로 떠돌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다시 잡아채길 바라네. 기억해. 때는 지금이고 장소는 여기야. 과거를 바꾸기 위해 자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자네가 기대하거나 원하는 대로 항상 미래가 맞춰서 오지도 않고 전사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는 거야. 오직 지금 여기에 있어. 슬픔이나 두려움, 분노, 후회, 그리고 죄책감, 자네가 부러워하는 것이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갈망, 그런 거 모두 과거나 미래에 존재하는 거지. 잠깐만요, 소크. 난 분명 현재 분노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네가 행동한 건 현재의 순간이었지. 그건 몸의 표현이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 몸은 항상 지금 여기에만 존재하니까. 하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만을 쫓고 있는 유령과도 같지. 그건 언제나 자네의 의식을 지금 여기에서 멀리 돌려놓는다네. 우리가 할 일은 어딘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야.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거지.
아직도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 속에 살고 있어. 통로는 바로 여기야. 자네 앞에 있어. 눈을 뜨라고. 하지만 어떡해요? 그저 지금 현재에 주의를 집중하게. 그러면 결국 고통과 두려움과 마음으로부터의 해방이야. 생각이 현재를 만나면 그건 녹아 없어져. 시간은 흘러가고 나는 홀로 스트로베리 캐니언 숲속에서 명상을 하고 샌프란시스코만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의 냄새를 맡곤 했다. 빛나는 강물을 보며 머리 위에 구름을 보며 나는 그 모든 과거의 중대한 목표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린다와는 점점 친밀해져 갔고 그 사이 조이를 만난 건 꿈속이 전부였다. 장난스럽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자 내가 진정 누구를 원하는지 혼란스러웠다. 마지막 학기가 지나가고 있었다. 펜 끝에서 흘러나오는 파란색 잉크의 부드러운 느낌에 한껏 취해 익숙한 답안지를 써내려갔고 내 삶이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나의 대학 시절이 끝났다. 졸업을 자축하기 위해 소크를 찾아갔다. 자넨 지금 어딨나? 지금 몇 시지? 지금 여기요. 있잖아. 자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자네 코를 따르라고. 본능을 신뢰하란 말이야. 뭐 별로 큰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네요. 그건 그렇고 이번 주에 조이가 올 거야. 정말요? 그럼 같이 소풍 갈까요? 그래, 그러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줄 게 있어. 자네가 날 처음 보고 궁금해했던 그거. 말을 마친 소크는 주유소 1층에서 폴짝 주유소의 옥상으로 뛰어올랐다. 댄, 현실의 경계는 사실 뚜렷하지 않아. 지구는 딱딱한 게 아니거든.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모두 분자와 원자, 공간으로 가득 찬 아주 작은 우주들로 만들어져 있어. 이곳은 말이야, 신비와 빛, 그리고 마법의 장소야. 자네가 두 눈을 뜨기만 한다면 말이야. 소풍을 가기로 한 날 멀리서 조이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게 보였다. 한 걸음에 달려가 그녀를 포옹하며 얘기했다. 다시 만나서 너무 기뻐, 조이. 오, 댄, 뭔가 강해진 것 같은데? 이젠 올림픽이라도 나가려고? 실은 난 은퇴하기로 했어. 체조론 갈 때까지 다 가본 것 같아서 이젠 좀 옮길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 그녀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덕 위에서 맞는 햇살, 그토록 화창한 날은 처음인 것 같았다. 소클은 우리 둘만 있게 해주었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 조이, 난 언젠가 소크와 내 이야기를 책으로 쓸 거야. 그래? 어쩌면 영화로도 만들어질지 모르겠네. 난 점점 흥에 겨워졌다. 그리고 전사라고 쓰여있는 티셔츠도 팔 거야. 그러자 조이가 맞받아쳤다. 전사 비누는? 전사 스티커도 있으면 좋겠다. 소크는 우리를 보고 고개를 내둘렀고 우리 둘은
잔디밭에 몸을 굴리며 함께 웃었다. 내 눈은 어느새 사랑을 한가득 품고 조이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어쩐지 조이가 나를 보는 눈빛은 슬픈 듯했다. 데니, 사실은 할 얘기가 있어. 넌 나에게 정말 특별한 존재야. 하지만 네가 갈 길엔 내가 낄 만한 공간이 없어. 적어도 지금으로선 그런 것 같아. 먹구름이 내려오듯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마치 삶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듯 했다. 안 돼. 난 널 보내지 않을 거야. 다른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 안 해. 조이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언젠가 정말 그랬으면 나도 좋겠어, 데니. 조이의 빛나는 눈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소크가 내 뒤로 다가와 내 목 뒷부분을 건드린 순간 불이 꺼졌다. 나는 즉시 내가 조이란 이름의 여인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잊었다.